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만드는 팟캐스트 행복한 은퇴발전소. 안녕하세요, 번개맨 이상권입니다. 우리가 그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때 이 구조적인 성장 혹은 구조적인 이 변화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해수면 물 위는 그 잔 변화가 있지만 그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그 아래서 아주 굵고 깊게 멀리 흐르는 물이 있는데, 바로 이런 해수면 아래의 깊은 물처럼 어떤 사회에 그 중간중간에 작은 변화 있을지 모르겠지만 커다랗게 예정되어 있는 변화를 우리가 흔히 뭐 구조적인 성장, 구조적인 변화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구조적인 변화에서 아마 우리가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최고의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인구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대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5세 미만 인구를 추월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우리 인구혁명적인 변화는 단순하게 일국적인 것도 아니면서 세계적이고 또 그 변화가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저희 연구소에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인구혁명과 그리고 많은 분들의, 우리나라 분들의 많은 그 재산이 결합되어 있는 이 부동산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두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경록입니다. 예, 저희는 사무실에서 매일 뵙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매일 같이 옆자리에서 뵙고 있는 우리 연구소의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 무드셀라 김동엽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무드셀라 김동엽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인구혁명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이런 통계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인데 2019년 인구의 자연 증가, 즉 출생아랑 사망자 중에 누가 더 많느냐. 당연히 새로 태어나는 출생아가 많아야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게 역대 최저치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조만간 우리나라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인구 변화 속에서 먼저 부동산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저는 이 관점을 잘 설정하는 것이 어떤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우리 김경록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어떤 이런 인구의 변화 시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관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출생률이 감소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사실은 뭐 1세, 2세 어린이들이 집을 수요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출생률 감소라는 것은 뭐 그걸 가지고 바로 부동산 시장이나 주택 시장에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인구가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이라고 그러죠.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좀 이렇게 큰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큰 시각으로 보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인구로 이야기를 했다가 다 틀리게 됐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일어나고 나서 집값 떨어질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고령화되니까 앞으로 구조적으로 집값 떨어진다, 집 다 팔아라고 그랬다가 집값이 확 치솟는 바람에 그 사람들의 의견들이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인구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뭐 갑자기 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 구조를 길게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을 제일 많이 수요하는 계층이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입니다.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를 보면은 숫자로 본다면은 58년생부터 74년생이거든요. 그 숫자, 그걸 연령으로 보면은 63세부터 47세까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40대, 50대, 60대 초반의 인구가 지금 베이비 부모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는 사실은 더없이 좋은 상황이죠, 인구로 보면은. 근데 우리는 한 7, 8년 전에 이 인구가 주택 시장에 안 좋다고 막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7, 8년 동안에 주택 시장의 인구가 계속 좋게 변화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이 그 정점의 상황에 그 인구들이 모두 딱 베이비 부모 인구들이 딱 40대 중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지금 한 1,700만 명이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제일 사실은 좋은 때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 이제 10년 후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63세에 있는 베이비 부모의 제일 58년 개띠는 10년 후가 되면 73세가 되게 되고요. 그다음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있는 47세는 이제 57세가 되게 되거든요. 10년 후만 딱 봐도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출생률의 감소 이런 것은 이런 인구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보다 조금 가속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이제 효과를 본격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지금 당장 이게 뻥뻥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한 5년, 10년 지나면은 이 효과가 현저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 이런 이제 픽처를 그리고 주택 시장을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럼 픽처로 그리시면은 지금 주택 가격이 막 오를 때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을 거고요. 이런 픽처가 없이 주택 시장을 보시면은 주택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막 따라가다가 나중에 상투를 잡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이 픽처를 인구 구조의 향후 전망의 픽처를 머리에 좀 그리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다른 분들의 주장과 약간 그 색다른 시각인 것 같아요. 보통 이 고령화가 되면 주택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 것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을 안 좋게 보셨던 분들의 기본적인 그 시각이었는데, 김경 소장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40대, 50대, 60대 이 구간이 가장 주택에 대한 강력한 수요층인데, 현재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그 이런 주택 시장의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게 정점에 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좀 맞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한 10년 뒤에는 좀 정점이 지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변하는 인구를 지금 당장 그렇게 보지 말고 이 픽처를 가지고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고요. 60대 전체가 아니라 60대 초반 정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 결과 학자들이 이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대충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더욱더 특징적인 것은 여기에 30대까지 가세를 했다는 거죠. 요즘 영끌이란 말 있지 않나요? 영혼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구에서는 지금 전 세대가 지금 이 주택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그런 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무드셀라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30대가 영끌을 하는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금리가 미치는 영향도 되게 큰 것 금리, 같아요. 예. 왜냐하면 금리가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4%일 때 제가 1억을 빌리면 1년에 이자가 400만 원 정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2%로 떨어지면은 그 2배의 금액을 빌릴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금액에서.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동원할 수 있는 그게 범위가 되게 커졌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거 한번 괜찮은 거 아닌가? 계속 올라가는 시장만 또 받고. 그래서 좀 이 부채를 좀 너무 쉽게 끌어들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자금들이 상당히 커졌다. 그리고 이제 전세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뭐 내가 소득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약간 큰 집에 살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캐시플로, 예를 들어 대출 비용 감당할 정도의 자금을 빌려가지고 좀 큰 집에 살더라도 내 소득 가지고는 감내할 수가 있게끔 됐거든요. 대출 이자가 싸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젊은 친구들한테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 효과. 주변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에 대한 계속 공부,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집단적인 현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 30대 분들이 저는 제 후배 중에 이제 부동산 그 전문가 하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30대들이 왜 이렇게 사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이 대기업체를 다니면 연봉이 생각보다 많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을 내면 꽤 상당한 금액을 그 몇 년 모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같이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한국 사회가 지금 30대부터 60대 초까지 부동산을 다 하고 있고, 또 우리 김경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인구 어떤 정점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과연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자산 시장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 첫 번째 관점을 저희가 봤습니다. 인구 혁명의 관점에서. 두 번째는 이 고령화 사회에서 그 상품 시장, 뭐 자산 시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의 관계가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30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일단 30대 이제 아까 저금리가 일단 뭐 매크로한 변수로서 그 시변수로서는 뭐 금리가 확실하게 영향을 크게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주택가격 움직임을 보면요. 98년에 이제 도시주택가격 같은 경우 지수가 거의 한 9% 정도 떨어졌고, 예. 전체 주택가격 지수가 한 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예.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가 주택가격 지수가 크게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좀 떨어졌는데 다른 나라들이 떨어진 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준으로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정부가 주택 정책에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주택 정책에 관여한 거에 초점이 주택 가격입니다. 그렇죠. 가격이 너무 오르지도 않고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좋은 자산이 없습니다. 이걸 레버리지해서 투자하기에 우리가 레버리지해서 투자하기에 제일 좋은 것은 하방이 막혀 있고 적정한 수익을 주는 것은 그건 얼마든지 레버리지를 해서 투자하면 수익이 나니까요. 그게 제일 좋은 이제 자산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원래 다른 나라 같으면 주택 가격 안정에도 초점을 두긴 하지만은 주로 주거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집을 갖게 한다는 게 목적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택 가격 안정에 많이 초점을 둔 결과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가게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도시가계와 그다음에 도시가 아닌 지역,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자산 크기를 결정하는 거에 거의 결정적인 것이 주택 자산입니다. 그리고 소득 분위별로도 자산을 크기를 결정하는 것에서 결정적인 것이 주택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쭉 2000년,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결국 주택 자산이 아니면은 자산 간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높은 자산의 가계를 옮길 수 있다든지 이런 기회를 거의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30대는 그걸 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산을 좀 축적하고 이렇게 하려면 결국 주택 자산이 제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30대들이 그쪽에 갭 투자 방식으로 왜냐하면 자기의 축적한 돈은 없으니까 결국 차입을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갭 투자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앞으로 인구 혁명으로 인구가 변화한 시기에 이런 갭 투자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저는 이제 향후에 이제 인구가 이렇게 인구 구조가 아까처럼 이제 지금 거의 정점을 치고 주택 가격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네거티브한 것들이 차츰 쌓여가는 입장에서 저는 그 주택 시장이나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디커플링이라는 좀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것인데, 디커플링이요? 예, 따로 움직인다는 그렇죠. 거죠? 커플이 아니라 커플이 서로 나눠진다는 거죠. 예. 무슨 커플이냐면 우리가 경제가 성장돼서 소득이 많아지면 자산 가격도 오르는 것. 이게 이제 커플입니다. 예. 그런데 경제가 성장이 되어서 그 소득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성장률은 떨어지고 소득은 떨어지는데 소득은 둔화되고 하는데 자산 가격만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커플이 아니라 디커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자산을 제일 많이 보유한 계층이 60대 이상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자산을 수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고령화가 되게 심화되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일본이나 이태리나 보듯이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20-30년 동안 별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34,000달러까지 갔다가 또 좀 떨어졌는데요. 신나게 정말 잘 증가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추세가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뭐 35,000, 37,000, 뭐 4만 달러 가겠지 하는데요. 그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제조업 국가들은 이렇게 계속 못 뻗어갑니다. 거의 3만 달러 벽에서 상당 기간 이런저런 충격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일본도 그랬죠. 예, 일본은 90년대 초에 4만 달러를 넘었죠. 예. 근데 지금 36,000, 37,000달러 이 정도에 가 있거든요. 거의 30년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3만 4, 5천 달러 갔다가 이제 3만 달러 초반에 갔는데 이 소득이 1인당 소득이 별로 증가하지 못하고 막 계속 스태그네이트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자산 가격은 계속 증가한다. 아주 일부분의 자산에서는 주택 가격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인 주택 가격 지수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자산 시장과 상품 시장의 디커플링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상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기업들의 이익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득도 이제 정체되게 되거든요. 실물 시장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산 시장은 막 올라간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자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이 큰 역할을 해주면은 사람들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 양쪽으로 자산을 넣을 텐데 우리나라 시장은 알다시피 우리가 소위 말해 샤플 레이시오 투자를 하기에 뭐가 수익률이 적합한가를 보면은 주식보다는 지금까지는 주택이 훨씬 좋습니다. 예. 사람들도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중에서도 또 주식과 그다음에 주택이 있으면 또 주택이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조금 더 심화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대에서 이런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관점을 조금 이렇게 길게 보시고 픽처를 그리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확 말리기 시작하면은 유동성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유동성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할 때 유동성이 있는 것이 유동성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국채 같은 경우, 예. 통환채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할 때 잘 팔리니까 이게 유동성이 있는 예. 자산인데 유동성이 없어도 될 때는 잘 유동성이 있다가 정작 유동성이 필요할 때 유동성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자산입니다. 착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픽처를 그리고 있으신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아까 디커플링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통계를 한번 봤더니요. 2020년부터 한 2040년까지 우리나라 가구가 한 230만 가구 늘어나더라고요. 그 중에서 65세 이상 가구가 늘어난 게 한 537만 가구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그 외 나머지 세대는 다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자산 수요는 그러니까 65세 이상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나 주택 시장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하면 소비를 많이 하는 계층의 가구 수들은 계속 줄어드는 구조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상품 시장하고 주택 시장하고의 또 디커플링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하면 소비는 주는데 국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내수는 더 나빠지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물론 수출을 잘하는 기업은 좋아지겠지만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우리 소득 국내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사실은 이 기업이 돈 잘 버는 내수 기업들이라든가 뭐 이런 서비스나 이런 업종에서 돈을 잘 벌어줘야 소득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수출 기업들도 이렇게 뭐 종목 고용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괴리가 발생해서 이거와 그다음에 소득은 이래서 줄어드는데 일부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격은 오르는 이런 디커플링이 일어나면 사실 이 디커플링을 뭐 어떤 좋게 봐야 되냐 나쁘게 봐야 되냐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둘은 나중에 커플링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분리돼서 계속 못 가니까요.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소득이 올라가서 이것도 보았더만은 상품 시장, 실물 시장을 내가 착각했네. 앞으로 경기가 더 좋아져서 소득이 올라가서 자산 가격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자산 가격이 떨어져서 감소한 소득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능성은 후자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소득이 여기서 계속 올라가서 자산 가격을 정당화해 주는 것보다는 자산 가격이 정체되거나 꼭 떨어지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정체되거나 해서 이제 소득 증가가 둔화되는 부분에 오히려 커플링으로 갈 가능성이 큰 거죠. 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택을 살려면 소득이 돈이 있어야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더 아름다운 그림은 더 좋은 그림은 우리 소득이 늘어서 자산시장의 가격을 정당화하는 것이 경제에는 더 좋은 건데 이 반대의 경우가 되면은 어떤 뭐 부작용이랄까 어떤 문제점 같은 게 이게 이제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에 따라 다르고 예. 뭐 심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아주 심하게는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일본하고는 뭐 다르니까요. 일본은 워낙 버블이 커졌다가 그렇죠.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그거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심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불안한 게 우리나라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가계부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원래 부채 중에 제일 악성이 가계부채입니다. 그 말은 경제에 타격을 제일 줄 수 있는 것이 가계부채이고요. 정부 부채 이런 것보다는 기업 부채 이런 것보다는 가계부채가 제일 영향을 크게 주는데 그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게 저금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빌리게 되는 거죠. 되는데 한편으로 이 밑에 이제 취약성은 자꾸 커지게 되는 거죠. 주택시장의 버블은 항상 저금리와 함께 오게 되고요.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것도 이제 부채를 키워가니까 체력을 약하게 만들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 겹치는 게 저성장이라는 것이 겹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 고령화, 인구 혁명이라고 할 만큼 고령화가 접어드는데 제일 겁난 게 인구 고령화는 생산이 줄어드는 거에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생산은 줄어들게 되는데 당장은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퇴직 딱 하면은 그때부터 얼어붙습니다. 그게 우리 컨섬션 퍼즐이라고 그러는데 합리적인 기대에 따르면은 퇴직을 하더라도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를 스무딩해서 그냥 적절하게 소비를 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퇴직을 딱 하니까 한 3, 4년은 그냥 완전히 얼어붙어 가지고 한 4, 5년 동안 소비를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더 오래 산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출하는 액수를 예를 들어 이전 같은 경우는 지출하는 액수를 나누기 30을 했으면은 이제 나누기 50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지출하는 액수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고령화의 이런 영향과 컨섬션 퍼즐이라는 영향들,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막 대량 은퇴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소비 시장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풀고 특히 의료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그쪽에 수요를 늘리자는 것이 바로 이렇게 고령자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돈을 좀 쓰게 만들자는 걸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저런 정책들이 케이블카 낳는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령자들의 국내 수요를 늘릴 방법도 지금 별로 없고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디커플링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럼 대안이 뭐야? 우리 뭘 준비해야 돼?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기 요 다음에 인구혁명과 부동산을 다룬 주제에 두 번째 방송에서 그 부분을 아주 깊숙하게 다룰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인구혁명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리스크적인 요인들에 좀 맞춰서 저희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저기 무드셀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커플링이 생겼을 때 우리가 뭐 고민해야 될 것, 생각해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좀 디커플링 부분에서 이제 소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왜 부동산 시장에서 과잉 기대를 가지고 있냐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었는데 이게 인구랑 가구의 차이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인구는 뭐 번개맨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뭐 출산율 떨어지고 해서 인구는 정체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구 수는 계속 늘어왔었거든요. 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한 580만 가구 넘게 늘어왔었고요. 앞으로 또 향후 20년도 한 230만 가구들이 늘어난다고 언제까지 하니까 되나요, 가구가? 제가 뭐 2040년까지 제가 추정을 2040년까지, 봤을 때 예. 그때까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가구가 늘어난다는 말은 집이 필요하다라는 소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는 줄어든다 그러는데 가구는 늘어나고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가구들이 어떤 가구가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들 좀 잘 정교하게 들어가서 쳐다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65세 이상 가구를 제가 통계를 한번 쭉 들여다봤더니 전체 가구에서 고령 가구, 65세 이상 고령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기준으로 한 22.8% 정도 됩니다. 근데 2046년 정도가 되면 49.6%가 돼요. 절반 정도 되네요. 절반까지 늘어나요. 예. 그러니까 늘어나는 가구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비중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또 1인 가구 비중들이 한 전체 늘어나는 가구들의 상당 부분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느끼고 있는 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계속 밀어 올리는 부분들을 체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이 가구의 형태의 변화들 부분, 고령 가구가 늘어나는 부분,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주택의 수요 형태도 바꿀 거라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최근에 제가 보면 아파트들 중에 새로운 아파트, 새 아파트들에 대한 그 신드롬 형태로 막 퍼져나가는 것들, 집안에 있는 주거 시설 중에서 주방의 시설들을 좀 줄이더라도 커뮤니티 시설들을 늘여놓는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것들도 제가 보면 1, 2인 가구들의 증가랑 또 궤를 같이 하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들여다보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가구 증가는 그게 당연히 제일 정확한 그것입니다. 사실은 인구가 가구를 통해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가 이제 주택 수요에 제일 확실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과거 같은 경우는 인구와 가구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으니까 문제가 안 생겼는데
과거 한 1, 20년, 그다음에 앞으로 한 1, 20년 동안은 이제 인구하고 가구가 막 따로 떨어져 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1인 가구가 막 증가하니까 인구가 별로 증가 안 해도 가구 수는 막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제가 아까 주택 지금 현재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새집에 대한 수요입니다. 이제 공급은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그냥 전체 주택량과 주택 수요를 해가지고 그 수요 공급을 따지면은 아시다시피 안 됩니다. 20년 된 집과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나온 집은 얼마나 천양지차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사람들은 소득이 오르면서 이런 새 집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는 데 따라서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그 말은 빨리 규제가 완화되고 땅들이 나오고 해서 주택을 지어주고 재건축을 하고 해서 공급이 쭉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막 규제를 하면서 수요 규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사실은 주택 가격이 오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새 집이라는 것을 수요하는데 주택 정책 입안자들은 전체 주택 양을 가지고 니네들 새 집이 이렇게 비싸면은 헌집으로 오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량은 공급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판단이 사실은 지금 주택 가격 상승의 요인 중에도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좀 앞으로도 계속 새집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도 이렇게 변하고 할 것이니까 제가 보니 뭐 하여튼 그 요인들이 이런 요인 때문에 좀 이제 새집에 대한 정부의 정책들, 우리나라의 공급 비탄력성 이런 것들을 하고 지금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 여기 집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저금리 이 세 가지가 겹쳤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이제 픽처를 조금 길게 보시면은 이제 새집에 대한 공급들이 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라는 구조가 자꾸 이제 옮겨가게 되고 이제 저금리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 가구들의 주로 유효 수요 가구들이 이제 40대, 50대가 대부분 유효 수요 가구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230만 가구 증가하지만은 그 중에 570만 가구가 60대 이상 가구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구 수는 증가하는데 실질적으로 유효 수요 가구, 그러니까 주택을 유효 수요할 수 있는 가구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픽처를 좀 그리고 있으면은 주택 투자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 어떤 현상을 보는데 그 현상이 현재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걸 만들어놨던 중요한 어떤 변수들이나 변인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는 우리 김 소장님과 우리 무드셀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게 과연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던 이런 변수들이 과연 계속 10년, 20년 뒤에도 유효할 거냐 아니면 그 중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몇 가지 변화가 생기면서 다른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유비무한 차원에서라도 설사 나는 주택시장 영원히 고 갈 거야 라고 믿으시더라도 그 유비무한 차원에서 이런 시장의 변곡점이라든가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검토해 보시는 것은 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좀 짧은 최근의 얘기를 좀 한번 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 금리 인하, 저금리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워렌 버핏이 뭐 인터뷰인가 이번 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뭐 영원히 금리가 그 제로나 1%에 있다고 그러면 주식의 밸류에이션 여기서 몇십 배가 더 올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는 그거를 알 수는 없다. 맞출 수 없다. 금리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을 한 거를 딱 들었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주 기습적으로 뭐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FRB에서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이게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래도 세계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는 이 금리 인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금리 인하의 순효과라는 거하고 금리 인하의 순효과는 무조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효과가 아니라 금리가 인하되었고 금리 인하가 다른 것들의 파급을 다 준 것을 감안할 때 이 금리 인하는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 예로 제가 이제 90년에 그 채권 분석을 할 때 그때 회사채 금리가 19.7%였습니다. 금리가 그래 높더라도 그때 주택 가격은 계속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00년에 와서 이제 그때 채권 펀드를 만들어서 할 때가 국채 금리가 8% 정도
였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떨어졌죠. 계속 음. 떨어지고 5%일 때도 야, 금리가 왜 이렇게 낮냐 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거의 1%대에 다 접어들었죠. 여기서 우리가 금리가 떨어진다 한들 0% 금리로 간들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떨어지겠습니까? 1.3%, 1.5%포인트 정도 떨어지고 대출금리도 0%로는 안 갈 거거든요. 거기다가 거기에 신용 스프레드를 더하게 되니까 아무리 조달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는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의 추가 인하 폭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부터 쭉 이렇게 있어 왔던 금리 인하에 비해서 향후에 기대는 크지만은 그 추가 인하 폭이 생각보다는 내한테 돈으로 페이를 다시 돌아오는 것들,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돈이 이전에 비해서는 지금까지 쭉 해온 거에 비해서는 그래 크지는 않은 거죠. 효과가 예, 작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효과가 이전에 비해서는 그래 크지가 않다는 거고, 이전 FRB 금리 떨어뜨릴 때 보면은 50bp씩 서너 차례 뚝뚝뚝뚝 떨어뜨립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려 해도 여러 개였거든요. 50bp씩 지금 한 서너 번 떨어뜨리면 거의 이제 금리도 거의 뭐 없어져 버릴 테니까요. 그렇게 떨어뜨리지도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서너 번도 못 떨어뜨리죠. 한 두세 번, 두 번 떨어뜨리면 거의 끝나버릴 텐데. 그래서 금리 인하의 순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동산 가격은 이걸 가격 변수라고 그러거든요. 금리가 인하되면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이제 예금에 비해서 비싸게 보이니까 예. 부동산을 사서 임대 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예. 딱 임대 수익률하고 예금 금리하고 맞추려고 가격은 즉각적으로 변해요. 예. 그래서 지금 살려 하면은 즉각적으로 변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자, 이제 임대료가 계속 그 금액이 유지될 것인가? 이게 이제 퀘스천입니다. 임대료가 떨어져 버린다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럼 전체 이제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택 가격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세 위주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런 밸류에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빨리 변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임대 계약이 20년씩 10년씩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자산 금리가 떨어져가 자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임대료는 천천히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시차를 가지면서 조정되는 비해서 주택은 바로 이렇게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뭐 상승 압력을 받는다 그러더라도 이게 또다시 뚝 떨어질 확률도 역시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면은 그리고 지금 왜 인하하느냐 보면은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아주 커서 인하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심각했으면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하버드 교수가 써놓은 게 통화 정책으로는 잘 안 되고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펴야 되고 직접적이고 신속한 재정 정책을 펴야 되고 그래서 감세 정책이 아니라 돈을 바로 나눠줘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소득이 줄어드니까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죠. 예. 이걸 이제 예상을 좀 더 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금리가 줄어드니까 낮아지니까 이거하고 비교해서 예금금리하고 비교해서 괜찮구나 해서 막 왕창 사버렸다가 또 이게 뚝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변동성이 오히려 클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주제가 저도 여쭤보면 상당히 어려운 주제고 이게 답을 하기 매우 어려운 그 답변입니다. 이게 무드살라님은 좀 최근에 미국 금리 인하 보면서 좀 어떤 걸 느끼셨어요? 저는 두 가지 양가 감정이 다 들긴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실물적으로 많이 보는 지표는 집 앞에 들어가면 중개사무소에 붙어 있는 그 광고판을 많이 봅니다. 예. 그때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집 가격이 써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전세 가격이 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사는 아파트 주변을 보니까 보통 집값 대비 전세값 비율이 한 40%에서 50% 정도 비율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반월세, 반전세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계산해서 전세 가격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한 3.5? 많은 데는 4% 정도 그쵸, 됩니다. 예. 그러면 4% 잡고 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이 예를 들어 50% 정도 잡으면 내가 여기서 집을 사서 그냥 임대를 하면 2%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대충 나오는데 시중금리나 뭐 대출 내가 끌어들일 수 있는 금리가 그만큼 정도 수준이면 이게 집값이 상승했을 때 수익을 내가 가져간다라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막 사는 거잖아요. 근데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온 거라고 하면 그게 집값만
다 떨어지는데 집값만 올라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참 변동이란 게 어디로 튀느냐에 따라서 참 판단하기 어려운 시장 부분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지금 많이 드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저희가 딱 잘라서 금리가 됐으니까 주식 간다, 부동산 떨어진다, 뭐 부동산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고 또 이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는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경제 예측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시장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 시장에 충격을 주는 대표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내가 좀 대비한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저희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다음번 방송이죠. 다음번 방송에서 좀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거죠? 미리 좀 사전 예고를 좀 해주셨으면. 예. 그러면 이제 주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좀 큰 픽처로 보면 이런 모양인데요. 그럼 우리가 보통 가계 자산 빨리 행동한 사람은 빨리 변할 수 있는데 가계 자산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사실 생각하고 고민하고 집행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요. 그러면 수년이 걸린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지금 픽처를 보면서 서서히 움직이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뭐 어떻게 움직일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며 이거를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예, 저도 기대가 크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오늘 방송은 식사 코스 메뉴에서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방송이 바로 제대로 된 정식 메인 디쉬를 합니다. 다음 주에도 두 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예, 이것도 메인 디시인데 예, 원래 음식 중에 전체가 더 맛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둘 다 정식이면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정식, 전체, 다음은 정식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